안녕하세요. 말년에 큰 부정을 타고 겨우 한시름 놓은 노인네의 사연을 들려주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종이에 써놓았던 사연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려서 가끔씩 꿈자리가 사납기도 합니다. 제 나이 7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때의 일은 살면서 가장 큰 공경이었어요. 제가 도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보다는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연으로 쓰게 될 경험이 누군가에겐 두세 번 겪어본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바깥 세상 일들은 잘 모르겠고 오롯이 제게는 당시의 상황이 크나큰 애기였다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은 결혼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 한 번쯤 고민들 해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과연 며느리에게만 걱정되는 일일까 하는 겁니다. 저 또한 한때는 며느리였고 아들을 낳고 키워서 시모가 된 입장에서 며느리들만 시댁살이를 두려워한다는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깨부수고자 이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한 제게도 시모가 있었습니다. 제 시대 때의 결혼 생활은 요즘 세상의 문화와 너무 달라서 감히 며느리가 시모한테 한 소리 얹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 28살에 이미 나이 한 40은 되는 손을 가졌었다고 하면 이해될 겁니다. 살이를 하면서 두 발 뻗고 자는 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고 허리를 펼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차를 타고 1시간은 걸리는 거리에서 일을 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사고로 일찍 죽는 바람에 저는 시댁에서 더 외로운 세월을 보냈죠.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일을 남사스럽게 보던 때였습니다. 여자들도 당연히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과부가 된 제게는 더더욱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그 집을 나가 살 생각은 못했고 내가 힘든 걸 참으면 내 아들은 따뜻한 곳에서 자고 밥 먹고 할 수 있으니 더 시댁에 붙어 있었죠. 그 때문에 아마 시모와 갈등이 더 최고조였을 겁니다. 손주를 여럿 보고 싶었던 시모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제 탓이라고 허구한 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젖을 떼면서부터는 제 손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듬어 본 날이 별로 없었어요. 시댁에서 손자 하나 있는 걸 아주 애지중지하며 왕자처럼 떠받들었거든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 죽은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것처럼 손주도 잘못될지 모른다고 시모가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제 아들에게 시댁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커가는 아들에게 늘 교육하여 세뇌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결혼 문화가 이런 거라면 굳이 젊은 청춘들이 잠깐의 행복 때문에 기나긴 불행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기에 제 아들은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이런 지옥을 주는 남편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죽고 나서부터 아들에게 결혼의 기역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시모가 죽을 날을 앞두고 제 손을 잡고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자를 꼭 결혼시키라고 말입니다.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자기도 지켜본다네요.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아들 장가에 대해 아들 입장에 맡기겠다고 결혼 강요하진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를 끊는 원흉이 될까봐 걱정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제게 경고하듯 부탁한 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모한테 뺨까지 맞았었는데 그 서름도 시간이 지나니 잊혀졌네요. 시모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에게 결혼을 언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서럽게 만들 시댁이 될 바엔 조상들에게 된통 혼이 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항이 제게 정말 지옥을 내려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상들이 정말로 노했던 건지 저는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닌 바로 제 아들에게 큰 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들은 경운기 오작동으로 경사 낮은 절벽을 구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아들의 왼쪽 다리는 불구가 되었고 결국 지체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늘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후회가 되고 전부 저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신 벌을 받은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떠난 시모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걸 알아도 막상 청춘을 펼칠 제 아들에게 화가 생기니 이런저런 망상이 다 들더라고요. 아들도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당시 아들 나이가 고작 19살이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제게 물려받을 농산일에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다리 장애를 얻게 되는 바람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주변 사물 없이 힘들어졌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아들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하늘 위 조상님들에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다 제 잘못이니 차라리 제 몸을 부셔놓고 우리 아들만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신기해요. 기도라고 해봤자 사실은 허공에 대고 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감정을 쏟아내는 건데 이게 한 번씩 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마다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줬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장애가 완치된 것은 아니었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아들이 사고 이후로는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지만 꼭 외출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한 재활병원을 추천하기 전까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행동하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재활병원만큼은 다행히 성실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농산일에 발길 끄는 지도 오래였는데 한 번씩 눈을 둘러보기도 했고 또 제가 묻는 말에 답도 해주었고요. 실어증이 걸린 사람 마냥 입을 닫고 살던 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이는데 꺼져가는 촛불이 다시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치료의 효과라고만 생각했어요. 재활병원에 다닌 지 2달 정도가 되었을 때 아들이 제게 결혼하겠다고 말해서 이 모든 게 며느리 덕분이란 걸 알았죠. 누가 봐도 부족한 나를 아무런 편견도 없이 봐준 사람이야. 나 이 여자 아니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꼭 결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고마운 아가씨구나. 엄마 뜻이 뭐가 중요하겠니? 아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기운 차렸다고 하니 내가 무슨 감사의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해야 했을 일을 아가씨가 해줬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저 기준 씨가 좋아서 곁에 붙어 있기만 했는걸요. 다 기준 씨 스스로 의젓하게 이겨낸 거예요. 며느리는 재활병원에 막 들어간 신입 치료사였고 남편을 담당하는 선생님 옆에서 보조를 하던 치료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요즘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아가씨들과는 달리 딱 봐도 인상이 순하고 참한 것이 얌전한 성격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깍듯한지 저와 대화하는 내내 무릎을 꿇고 있길래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계속 그 자세가 편하다며 고집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하는 말에 경청도 잘하고 자칫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제 조언도 반응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시어머니로 보니까 아무래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착한 며느리를 보면서 저의 지옥 같던 시댁살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서 거의 종살이 하듯 시댁에게 모든 걸 맞춰줬었는데요. 며느리도 저처럼 저희 집에 모든 걸 맞춰줄 것처럼 마음가짐과 태도가 한없이 착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며느리도 저처럼 스트레스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저는 과거 제가 받았던 상처를 며느리에게 되물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첫인상처럼 요즘 애들 치고 너무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과거 여성 분위기와 달라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야망 가득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는 굳이 알아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내려두고 집안 살림과 아들의 내조에 신경을 썼어요. 현모양처라고 하던가요? 제 며느리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저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일체 시켜본 적도 없고 시킬 생각도 없었는데 며느리가 자꾸만 쉬지도 않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성실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 좀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만 닦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어제도 열심히 닦았으니 다음 주까지는 반질반질 할 거야. 안 돼요, 어머님. 남편한테 어머님 기관지 안 좋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병원 가는 일은 줄여야죠. 제 아들 챙겨주는 것도 충분히 고마운데 며느리는 제 걱정까지 알아서 해주며 저를 심으라고 어떻게든 모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자 마음먹어도 며느리가 저렇게 솔선수범 나서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니까 계속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식겁하면서 저를 긋고 말리긴 했지만 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도 운동 필요했는데 같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날 며느리가 저더러 자기랑 운동 다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백화점을 구경하기도 했고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일일 수업도 받아보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도시 모습은 정말 요란하긴 하더라고요. 한 번쯤 세상 구경한다고 가보는 건 좋았지만 도시에서 살라고 하면 적응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덕분에 도시 구경했더니 기분 전환은 되답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에 보니까 읍내 쪽에 글공부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근방에 아이들보다 노인 수가 많다 보니까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며느리가 저더러 글 공부한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걸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성차별이 심하던 시대에서 청춘을 보냈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여자는 선천적으로 공부머리 없다고 책 읽는 것마저 눈치를 줬는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기회가 없었고 뒤늦게 하기엔 나이가 너무 늙어버려 그런 것에 욕심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듣던 며느리가 잘 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노인학원을 들어가서 개인 사비로 저를 등록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아가 난 됐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글 배워서 뭐 하겠어. 나는 그냥 더 바라는 것 없고 아들이랑 너랑 오순도순 잘 사는 것만 보고 가면 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보고는 요즘 사람치고 너무 야망이 없다고 뭐라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글 배워놓으면 앞으로도 다른 사람 찾지 않아도 혼자 우편물 읽을 수 있고 문자도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학원은 일주일에 2번만 가면 되는 거라 그리 부담도 없었고 가더라도 1시간만 공부하다 오면 되는 거라서 몸이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공부하고 싶은 욕망은 언제나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에 애써 단념하고 있었어요. 다 늙은 나이에 글 공부해서 뭐하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이런 아니란 생각만 하면서 저의 꿈 같은 목표를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굉장한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학생으로 덜컥 등록해버렸는데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워서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나이 70 다 되어가면서 그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본 건 글 공부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를 만류하긴 했지만 솔직히 진심으로 설렜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워서 제가 용돈으로나마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며느리는 제가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없었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못 지냈을 거야. 내가 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너가 우리 아들 옆을 지켜주는 덕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내가 차마 도움이 될 건 없고 딸 같은 마음에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께 돈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고 주시는 용돈이라고 볼게요. 절대 이거 저한테 보답한다고 주는 거 아닌 거예요? 알겠죠? 저도 저지만 특히 며느리 덕분에 제 아들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어요. 원래는 지체 장애 때문에 아들이 많이 상심하기도 했고 자기 미래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절망도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미로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는 사이 저는 저대로 마음이 많이 지쳤었어요. 아들도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의 존재를 더욱 죄인으로 보고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새 인생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며느리를 제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제 목숨을 구한 은인이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지 않아도 며느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며느리를 얻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심지어 심성이 이리 착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1년 정도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동네도 워낙 작은지라 제가 며느리를 자랑하고 좋아하는 걸 이웃들까지 다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무르익었죠. 며느리는 친정 부모가 섬에 살아서 잘 만날 수 없는 탓에 저를 더 엄마처럼 따랐고 제게 며느리는 그때부터 며느리 이상인 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 집안에서 물려받은 작물 농사가 나름 수출이 괜찮아서 남들 하는 만큼은 충분히 하며 살았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 보니 그 농사를 아들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직원들과 함께 가꾸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다시 농사일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가 마음에 걸렸는데 아들이 알아서 자기 일로 생각하며 나서주더라고요. 아들이 다시 의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며느리가 주는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학원 가는 날엔 며느리도 가끔씩 아들과 함께 농사일을 도와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생긴 후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다가온 날,
며느리가 친정 갈 필요 없다고 시댁에 내내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굳이 설득시켜서 친정을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란 기인을 얻고 나서 정말 잘 살아보고자 아들과 함께 힘겹게 의지를 일으켰는데 왜 다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다시 위기를 던져주는 걸까요? 명절이 지난 후 한두 달 뒤쯤인가 며느리가 우리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주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저는 너무 기뻐서 며느리에게 수고 많았다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보니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손주가 생겼다는 것이 인생 통틀어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던 거죠. 왜 울고 그러세요? 이러면 제가 더 예쁜 손주 많이 안겨드리고 싶어서 욕심나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남편한테는 저 임신한 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주책이었지? 그런데 비밀로 해달라니? 애비도 이 소식 들으면 없는 기운도 생길 텐데 이 좋은 일을 애비한테 알리지 않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남편 이번 주말에 처가 도우러 가야 되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다녀오면 그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게 불과 3, 4개월은 되는 일이라고 며느리가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며 노력하는데 우리 아들도 사돈댁에 좋은 사위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제가 흔쾌히 허락한 사실이에요. 아들도 자기 처가 도우러 가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요. 멀리 가는 아들이 혹시라도 타지에서 아이 생각 때문에 발목 잡히거나 마음이 싱숭생숭할까봐 며느리는 그게 걱정되었나 봅니다. 세상 좋은 소식인데 걱정될 게 뭐 있나 싶었던 저는 며느리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며느리의 여린 마음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아들이 떠나는 날 저는 버스에 오르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 후 잉태될 자식을 보고 기쁨을 느낄 아들 표정을 기대하며 배웅했었죠.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저는 며느리와 둘이 촌동네에 남아서 마실 삼아 논을 돌며 농사를 관리했고 저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 학원 다니는 것도 성실히 출석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제가 원래는 글 읽는 것도 서툴러서 우편물이나 집 관리비나 직원들이 보내는 문자가 오면 꼭 며느리랑 아들한테 대신 읽어달라고 할 정도로 까막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을 받다 보니 이젠 하나둘씩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물론 그래도 한참 못 미치는 언어 수준이라서 며느리에게 자랑까진 못했어요. 나중에 문장이 읽힐 때 며느리한테 편지를 써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참았습니다. 딱 한 가지 빼면 전반적인 생활은 평소와 같이 무난했어요. 저를 걱정시키는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들에게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을 넘길 정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를 불러 아들과 연락되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한참 바쁠 시기라서 저희 부모님도 바다 나가시면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기절하기도 하고요. 기상도 꼬박 새벽 시간이라서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런 거겠지? 애가 다리가 불편해서 어디 일 잘못하다가 물에 빠진 건 아닐까 걱정되네. 우리 아들이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하는데 그래도 바닷일은 처음이거든. 어머, 어머님. 그냥 하는 소리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혹시라도 부정나면 어떡해요. 남편 잘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부모님께 연락해 볼 테니까
나쁜 생각은 마세요. 며느리가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덕에 저는 이 이상 더 연락하지 않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쩜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 몇 달은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문장이 익힐 만큼 글 실력이 늘었고 며느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때가 무려 아들이 떠난 지 반개월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제겐 연락 없더라도 며느리한테는 연락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소식을 중간중간 저한테 대신 전해줬거든요. 바빠서 저한테까진 연락할 여유가 없고 통화 시간이 부족해서 며느리한테만 안부를 전해야만 한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바보같이 저는 안심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 대신 아들을 그렇게 신경 써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항상 고맙게만 생각했죠. 그러니 학원에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만들라던 꽃과 편지도 며느리 것만 만들었었어요. 제 실력을 보고 놀랄 며느리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날 기쁜 마음으로 하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원하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일을 나갔더라도 항상 시간 맞춰서 마중을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수고 많았다고 내다볼 줄 알았는데 며느리 방해가 노크를 하고 문 열어봤는데도 없었습니다. 일 보러 나갔다가 늦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며느리 방을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제 눈에 의아한 것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방바닥 구석에 종이 여러 장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정리 안 된 물건인가 싶어서 제가 어디 한 곳에 모아놓으려고 잠깐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젠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많길래 눈으로 대강 훑는데 종이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글 공부하기 전부터 읽을 줄 알아서 대충만 훑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왜 있을까 싶어서 곰곰이 종이를 들여다보는데 언제 들어온 건지 며느리가 제 손에 든 종이들을 획 뺏어가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방을 염탐하고 계세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남의 물건에 손은 또 왜 대시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날 며느리의 불같은 성화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황급히 사과를 하고 얼른 제 방으로 넘어왔어요. 나중에 저녁 먹을 때쯤 며느리가 뒤늦게 제 방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다시 제가 알던 점잖은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남이 제 물건 손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 실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성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네 말대로 내가 허락도 없이 내 것도 아닌 물건을 만졌어. 너한테 오죽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그랬겠니? 너도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도록 하마. 저와 며느리는 그렇게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을 먹고 며느리와 밤 산책을 한 뒤 다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기분 나쁠 정도로 며느리가 뺏어간 그 종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 정체 모를 종이들 때문에 도통 잠에 들기가 힘들었어요. 거기에 분명 큰 글씨로 위임장, 근저당권 신청서 이런 게 써져 있었거든요. 어려워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도 그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거슬리는 건 며느리가 분명히 자기 물건이라고 했는데 제 이름이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 물건인데 제 이름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도대체 저 어려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일까요? 그것들이 그날 밤 내내 저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듣지 않으면 계속 찝찝하게 남아있을 단어들이었죠. 결국 밤잠을 설친 저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학원에 두고 온 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잠깐 외출을 했고, 학원에 가서 글공부 선생님한테 그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만약 어머님께서 토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요.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에요. 위임장의 경우는 어머님이 대신 대출 신청을 못할 일을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위임한다는 증명서고요. 대출이요? 나는 대출할 일이 없는데. 그런 종이들 속에 내 이름이 있으면 그거 내가 허락했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머님 앞으로 대출이 되는 거예요. 담보로 대출을 할 정도면 꽤 큰 액수겠는데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왜 며느리가 가지고 있고 왜 나한테는 말도 없었으며 뭐 때문에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걸까 하나도 시원하게 알아채는 것이 없었죠. 그저 이게 다 사실일까 싶어서 복잡한 생각에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고 더 놀랐는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라 선생님한테 무어라 설명도 못하고 일단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또 집에 없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번처럼 며느리 방을 몰래 들어가 그때 그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가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뒤져도 서류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납장과 옷장을 뒤지다가 알게 된 건 서류가 아니라 며느리 짐이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한참을 며느리 방에 서 있다가 급하게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두세 번 전화를 해도 며느리 전화가 꺼져 있다고만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나 의심도 되었어요. 선생님 말대로 며느리가 가진 서류가 대출 관련 서류라면 제 앞으로 그 대출금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이럴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제 대출 현황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랑 며느리가 같은 은행을 사용했다는 건 천만다행인 일이었어요. 은행 가서 제 앞으로 된 대출 현황을 조회해보니 세상에나 무려 4억의 돈이 빠져나가 있었지 뭡니까. 충격받은 저는 크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은행원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빌린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맞는지 신분증 확인도 안 했어요? 이거 다 물러주세요. 저는 이런 돈 빌린 적 없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건 은행원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은행원은 그저 위임장을 받고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며 제게 증거 자료도 보여줬어요. 위임장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며느리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 도장까지 훔쳤나 봐요. 이러니 제 사정을 모르는 은행에선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 사실 맞잖아요. 제가 은행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버티며 은행을 나온 저는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아줌마가 어머니 하고 튀어나와서는 여느 때처럼 저를 반갑게 부르더군요. 아유, 우리 어머니 누가 마음 좋은 거 모를까봐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는 것 좀 봐. 어쩌자고 부동산 명의를 며느리 앞으로 돌렸대. 며느리 자랑 끔찍하게 하더니 집까지 내줄 정도로 애가 그렇게 착해요?
아니면 손주 생긴 기념 선물인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의가 어쩌고 어째요? 내 부동산 재산 말하는 거요? 그 며느리 이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말해봐요. 에? 나도 제주도 놀러 갔다 와서 소식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농사 일하는 직원 있잖아요. 거기서 키 좀 큰 아저씨. 그 사람이 그러던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인사도 못하고 당장 저희 농사 직원들에게 갔고 부동산 아줌마가 말했던 직원을 찾아서 제가 들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시는 거 아니셨어요? 며느님께서 이제부터 기아집 집주인 자기라고. 자기 말이 곧 사장님 말씀이니까 자기 말대로 하면 된다던데. 사장님이랑 이미 의논된 일이고 사장님이 며느님한테 다 위임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길게 일하고 싶으면 사장님 귀찮게 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던데요. 며느리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무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아이고 심장이야.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제 재산을 삥땅 쳤다는 걸 실감했고 직원의 도움으로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집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며느리의 서류를 발견한 그날 며느리는 이미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제가 방에서 그 서류가 뭐였을까 고민할 때 며느리는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네요. 직원들이 제 곁을 같이 지켜줘서 저는 경찰한테 아는 대로 최대한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지만 모든 사실을 밝힌 저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들은 며느리 방을 뒤졌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문득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다면 사돈댁에 가 있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싶어서 금세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 급하게 사정했어요. 경찰과 함께 서해 가서 아들 폰을 위치 추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말이 제 간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아들 폰에서 추적이 중단된 지가 몇 개월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말해주는 시기가 언제랑 일치했냐면 저와 아들 사이에 연락이 끊기고 며느리가 대신 아들의 안부를 전해줄 때랑 같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때부터던가 그보다 전부터이던가 아들에게 위험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말로는 만약 제가 증언한 모든 말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아들의 위치가 불분명해진다는 것 또한 며느리의 계략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왜 또 우리 아들에게 화가 내려졌는지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의 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막 용의주도하진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늙은 노인이라서 쉬운 상대라 생각했기 때문에 빈틈을 많이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제 사정을 알고 같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저는 덕분에 긴 시간 들이지 않고서 며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며느리가 웬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김현숙 씨의 재산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도피하려던 걸 잡아왔어요. 조사해보니까 사문서 위조에 땅 문서까지 훔쳤네요. 증여계약서도 다 거짓으로 작성해놓고. 그러니까 둘은 원래 연인 사이이고 저 배불뚝이 아저씨의 계략으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재산 빼돌릴 목적으로 우리 장애 아들을 꿰었던 것이었어요. 야 이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들보다 더 믿고 아들만큼이나 아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너 그럼 이 임신 뭐야? 이 아이도 설마 우리 아들이 씨가 아니라 저놈 씨야? 이 썩을 놈들,
내 아들은 어쨌어? 그래서 내 아들 어디로 보냈어? 며느리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놀란 기색도 없이 짜증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차린 밥상이 엎어진다면 딱 그 표정일 것 같더군요. 제가 며느리를 잡고 흔들자 며느리가 제게 욕을 하면서 제 손길을 확 뿌리치는데 정말 다른 사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동행해준 이웃분들이 중심 못 잡는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욕해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더 낼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등짝을 계속 패며 원망했습니다. 경찰이 말리기 전까지 저희끼리는 무척 난장판이었죠. 결국 며느리와 배불뚝이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어요. 중국으로 도피하다 붙잡힌 거라서 아직 제게서 앗아간 재산을 쓰지 못한 상태였던 건 정말 하늘이 도와준 운이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저는 저의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청난 수소문 끝에 우리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는 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근 6, 7개월 만에 만난 아들을 얼싸 안았어요. 아들한테서 비릿한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도 며느리한테 배신당했다는 걸 섬에 도착했을 때 알아챘다고 합니다. 섬에 도착했는데 친정은커녕 마을 자체가 가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는 곳이었대요. 잘못 온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떤 남자들이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더니 며느리 전화를 받고서 멸치잡이 배에 실어 보냈다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멸치만 잡으면서 거기서 꼼짝없이 갇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 편하게 글 공부나 하면서 썩을 며느리랑 웃으면서 지냈는데 엄마가 너무 멍청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감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죄책감에 아들을 보듬어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저를 용서해 줄 거란 기대도 안 했고 아들이 예전처럼 이대로 좌절해버릴 줄 알았어요. 결국 자기는 장애인 몸으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맞다면서 삶을 완전히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그날 이후로 독하게 마음을 먹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겪어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깨우쳤다면서 장애를 가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게 바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속수무책 당하는 일 없도록 힘을 기를 거라면서 재활을 더 열심히 다녔고 농사일도 적극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들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들 나이 30대 후반에 사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되기 위한 건 아니었고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법 지식을 얻고 싶다고 하지 뭡니까? 어떤 쪽이든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게 된 것만으로도 안심이에요. 혹시라도 아들이 실패한 결혼에 상심하진 않았나 걱정되어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들 말로는 상심을 하긴 했지만 그 일 덕분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과감히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했어요. 현재는 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이웃들도 은근 아들의 기분을 많이 눈치 봤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이웃들도 참 착한 분들이라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마음 써주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워서 제가 따로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기도 했네요. 크나큰 애군을 느낀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지나질 않아서 저는 아직도 한 번씩 그때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후로 통장은 저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뒀어요. 제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몰라서 아들과 제가 알만한 곳에다가 감춰놓고 하루하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곧 저의 아들 미래를 도울 자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곳에서도 아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엄마 노릇은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촌동네에 살면서 사기는 안 당해보고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인생은 다사다난한가 봐요. 세상살이 이렇게 험난해서야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네요. 도시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특히 마음이 많이 졸일 것 같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이라는 것이 어쩌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 늙은이로서 염려가 많이 돼요.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좋으련만. 작은 범죄도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운 저는 병원 일이 아니고서야 아마 이제 도심으로 나가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도 잘해야겠죠. 모두들 항상 건강하고 또 조심해서 지냈으면 합니다. 할머니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았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